자, 오늘은 좀 특별한 곳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서부에 깊게 새겨진 합스부르크 제국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서부 우크라이나 여행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면 정말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죠. 작은 비엔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예쁜 건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150년이라는 오스트리아 시대가 어떻게 서부 우크라이나의 심장부를 만들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돌에 새겨진 역사를 넘어서는 제국과 정체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이 무려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제국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부터 봐야겠죠. 18세기 후반 합세부르크 제국은 동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더 키우고 싶었던 거죠. 자,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1772년에 약해진 폴란드 리투아니아한테서 갈리치아를 얻고요. 딱 3년 뒤인 1775년에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부코비나 땅을 넘겨받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분할과 조약을 통해서 갈리치아와 부코비나라는 두 개의 새로운 영토가 제국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땅들이 뭐 엄청나게 비옥하거나 부유한 곳이었냐? 전혀요. 사실 주된 목적은 군사 전략적인 거였어요. 바로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제국 내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가난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온갖 민족과 종교가 뒤섞여 있었고 특히 농촌 지역은 정말 가난에 허덕이는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당시 강대국들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중요한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척박한 국경지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땅을 얻은 합스부르크는 뭘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죠. 단순히 정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 지역을 통합하고 현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뻗어나가는 방식으로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계몽군주로 불렸던 요제프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밀어붙이는데요. 첫째, 1781년에 관용령을 내려서 카톨릭이 아니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줬고요. 둘째, 제국의 행정관수를 무려 23배나 늘려서 국가 통제력을 강화했어요. 셋째,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리비우의 대학까지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정착하는 사람들한테는 땅이랑 목재를 주고 심지어 7년 동안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죠. 한마디로 통제는 중앙으로 모으고 경제는 활성화시키려는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국이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한 도시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브로디입니다. 국제적으로 잘 연결된 무역도시이자 동중부 유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허브였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 도시는 자유무역 특허를 받았고 위치도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온갖 상품이 오가는 중요한 유통 경로가 됐는데 심지어 나폴레옹 전쟁 때는 프랑스산 비단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 통로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시간은 19세기로 넘어옵니다. 이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혁신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 지역에 진보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었던 셈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철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철도의 두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서는 리비우와 체르니우츠를 제국의 수도인 비엔나와 연결시켜줬어요. 그야말로 근대성과 더 넓은 세계의 분위기를 가져다 준 거죠. 웅장한 기차역들도 막 들어섰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요. 이 철도를 타고 값싼 공산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경쟁이 안 되는 지역의 수공업자들, 예를 들면 신발 만들던 장인 같은 사람들은 그대로 파산해버린 거죠. 결국 철도가 비엔나를 가깝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생계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석유입니다. 30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세계 전환기,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갈리치아 땅에서 뿜어져 나온 원유가 연간 300만 톤이 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석유가 검은 황금이라고 불렸지만 여기에도 역설이 존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다비드 판토 같은 기업가들이 이걸로 막대한 부를 쌓았어요. 이 돈이 비엔나로 흘러들어가서
유명한 링슈트라세의 화려한 궁전들을 짓는 데 쓰였죠. 지역에도 새로운 상류 중산층이 생겨났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건 그야말로 야만적 자본주의였습니다. 안전은 뒷전이었고 보리슬라우브 같은 석유 도시의 노동 환경은 정말 끔찍했죠. 개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시추탄만 가득한 비참한 산업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부와 비참함이 공존했던 거죠. 자, 합스부르크 제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다민족 국가라는 점이죠. 이 새로 편입된 동부 국경 지역은 그야말로 민족의 모자이크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어울려 살았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비움입니다. 이 도시는 새 대주교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그리스 카톨릭, 그리고 아르메니아 카톨릭 대주교가 한 도시에 모두 있었거든요. 이처럼 다양한 집단들이 제국이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유대인 공동체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루프트 맨션이라는 이디시어 단어가 보이죠? 공기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말 공기만 먹고 사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가난했던 갈리치아의 유대인들을 묘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들은 제국하에서 새로운 시민권을 얻기도 했고요. 브로디 같은 도시에서는 기독교인들과 시회회 의석을 나눠 갖는 등 나름의 독특한 공존 방식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국이 이 다양한 민족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통치하고 싶어 하면서 민족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복잡한 개인들을 그냥 단순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민족은 이렇다 하는 식의 클리셰, 즉 인종적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진이 그 과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원래 사진은 분주한 시장에서 노새를 탄 한 유대인 상인의 모습이에요. 맥락이 살아있죠? 상업에 종사하는 한 개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배경을 싹 지워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은 더 이상 특정 장소에 있는 개인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둥둥 떠있는 추상적인 유대인 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이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적인 고정관념, 즉 본질화된 이미지로 박제되어 버린 순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1848년 유럽을 휩쓴 혁명의 물결 속에서 이 지역에서도 질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테니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요. 이때 우크라이나어를 쓰던 루테니아인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우크라이나 민족이다 라고 주장하는 나로더우치. 다른 하나는 우리는 사실 러시아 민족의 한 갈래다 라고 믿었던 칠러파였죠. 결국에는 친우크라이나 관점이 대세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국 아래에 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시대가 오히려 현대적인 민족 정체성이 싹 트는 자양분이 되었고 이때 시작된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150년이 흐르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거대했던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그 많던 갈리치아의 석유,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비엔나로 흘러들어갔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의사, 변호사, 과학자들이 커리어를 쌓고 강력한 상류 중산층이 형성됐습니다. 다시 말해 동부에서 뽑아낸 부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하고 현대적인 비엔나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니까 어떠세요? 1772년에 이 땅을 얻어서 1918년에 붕괴하기까지 인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가 휘몰아쳤던 시기였습니다. 제국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서부 우크라이나의 건축물과 문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복잡한 정체성 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더 오래 남는 걸까요? 무언가를 건설했던 제국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제국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체성일까요?